동부 해안의 작은 식민지 집단이었던 나라가 불과 200년 만에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강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거대한 국가가 두세기 전만 해도 대서양 연안의 좁은 땅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서쪽에 기회가 있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중 상당수가 여전히 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건 수백 년 전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이 동부 해안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상의 흔적이죠. 서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주까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을 빼면 인구 밀도가 현저히 낮은데 1800년대 초반에는 상황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단적이었어요. 1800년 당시 미국을 떠올려 보세요. 겨우 530만 명의 인구가 대서양 연안과 에팔레치아 산맥 사이 16개 주에만 몰려 살고 있었는데 이건 현재 뉴욕시 인구보다도 적은 수준이었거든요. 그 너머로는 끝없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초원과 산맥, 사막이 광활하게 이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수천 년간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존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 만에 이 모든 황무지가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에서 온 백인 정착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몰려들었는데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생존을 건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직면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거든요. 미국의 서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7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신생공화국이 공식 인정받으면서 기존 13개 식민지를 넘어 미시시피 강까지 펼쳐진 광대한 영토가 미국 땅이 되었죠. 문제는 이 땅을 실제로 본 미국인이 극소수의 모험가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 분이었어요. 분은 1760년대 후반 미지의 서부로 탐험을 떠난 전설적인 개척자인데 그가 발견한 컴벌랜드 갭은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나들 때 사용하던 천연 통로였습니다. 분은 이 길을 정비해서 개척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1775년에는 현재 켄터키 지역인 분스버러에 정착지를 건설했죠. 이게 바로 서부 개척의 첫 발판이 된 겁니다. 개척자들의 시도가 더욱 체계화된 건 1787년 북서부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예요. 이 법령은 대호수 지역에서 오하이오강, 미시시피 강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을 미국 최초의 조직적 영토로 만들었거든요. 18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정착민들이 꾸준히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고 그 결과 1792년 켄터키와 1796년 테네시가 정식주로 연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3개 식민지 밖에서 새로운 주가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하지만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로의 본격적인 확장에는 더 큰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 기회가 1803년 나폴레옹 전쟁을 앞두고 있던 유럽에서 찾아왔습니다. 전쟁 자금이 절실했던 프랑스가 북미 대륙의 광대한 식민지를 미국에 매각하기로 한 거죠.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뤄진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시시피강 서안부터 로키 산맥까지 엄청난 면적의 땅을 미국 영토로 만들었는데 이는 당시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땅 거래가 되었어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듬해 새롭게 얻은 영토를 탐사하기 위해 과학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가 40명의 동료와 함께 루이지애나 준주를 가로질러 1805년 태평양에 도착한 사건은 미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이것이 바로 명백한 운명이라 불리는 개념으로 19세기 내내 미국인들의 서진을 이끄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죠. 처음에는 진전이 느렸습니다. 정착지들이 1810년대와 1820년대에 오데호 남쪽 연안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1833년에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 더 서쪽에 시카고라는 작은 마을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미국 제3의 대도시인 시카고가 그때는 겨우 2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죠.
당시 서부는 여전히 험하고 위험한 곳이어서 극소수만이 그곳에서의 고된 삶을 감당할 만큼 절실하거나 용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큰 강들을 누비며 사냥으로 생계를 꾸리고 동물 털가죽을 모으는 산악인들이 있었어요. 털가죽은 19세기 전반기에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는데 유럽에서는 비버 털로 만든 모자가 최고급 패션 아이템으로 여겨졌거든요. 휴 글래스나 짐 브리저 같은 인물들은 이 지역의 지형과 물길을 속속들이 파악했고 이런 지식이 나중에 초기 정착지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착지들은 대개 요새화된 교역소 형태로 만들어져 털가죽 무역의 거점 역할을 했어요. 이곳에서는 개척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는데 총기와 철제 도구를 털가죽과 바꾸는 일이 흔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흩어진 정착지들을 연결하는 육로가 생겨났고 이것이 최초의 개척자 도로로 발전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이 길들을 따라 마차 행렬을 이끌고 가는 정착민들이 몇 년 전 루이스와 클라크 탐험대가 발견한 오리건의 비옥한 윌라멧 계곡까지 가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2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마차로 이동하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질병, 사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의 풍요로운 땅에 대한 꿈은 이들을 계속 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신생 미국이 이 광활한 서부로 확장하려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단순히 비어있던 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곳을 고향으로 여겨온 수백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존재했거든요. 동쪽에서 온 백인 정착민들의 침입으로 두 집단 사이에는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종종 적대감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건국 이념에 따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보려 했어요. 많은 원주민 부족들과 조약을 맺어 그들의 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 행정부가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전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상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에팔레치아 산맥 주변 남부 지역에 정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했거든요. 이 지역에 살던 5개 원주민 부족들인 체로키족, 머스코지족, 세미놀족, 치카소족, 초크타족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 미시시피강 서쪽에 새로 만들어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길로 알려진 비극적 사건입니다. 수만 명의 원주민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 서쪽으로의 비참한 행군을 견뎌야 했고 수천 명이 도중에 목숨을 잃었죠. 체로키족만 해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명이 이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이런 학대와 배신은 안타깝게도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미국 서부 확장의 어둡고 지속적인 면이 되고 말았어요. 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19세기 초반의 초기 이주는 정착민들이 천천히 서쪽으로 흘러가는 정도였지만 18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덕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1846년 5월 미국이 멕시코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죠. 양국 사이에 수년간 쌓여온 긴장이 폭발한 겁니다. 이런 적대감의 대부분은 텍사스 공화국의 지위를 둘러싼 것이었는데 미국이 1845년 12월 텍사스를 합병해 연방의 28번째 주로 만든 것에 멕시코가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멕시코는 텍사스를 여전히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멕시코-미국 전쟁이 거의 2년간 지속되었고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통해 미국이 멕시코시티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후 승리로 끝났어요. 이 조약으로 미국은 오늘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을 얻게 되었죠. 이는 단번에 미국 영토를 3분의 1 이상 늘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멕시코와의 조약이 마무리될 즈음 캘리포니아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정착민들이 금을 발견한 겁니다. 1848년 2월 24일 제임스 마셜이 세크라멘토강 근처에서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발견한 순간부터 미국 서부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찾아 서부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정착민들은 1849년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서 49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산타페 트레일, 오리건 트레일, 캘리포니아 트레일 같은 육로를 따라 여행하거나 동부 해안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 파나마까지 가서 지역을 육로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도착한 다음 다시 북쪽으로 항해해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하기도 했죠. 1850년대 중반까지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골드러시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몰려들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극적으로 바꿨고 캘리포니아가 1850년 9월 31번째 주로 빠르게 편입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황무지가 번영하는 주로 변모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골드러시는 19세기 중반 이후 거의 매 10년마다 미국 서부로의 엄청난 인구 유입을 촉진한 최초 사건이었죠. 미국의 많은 미개척 영토에서 금, 석유가 잇따라 발견되었거든요. 콜로라도, 네바다, 몬태나, 사우스 다코타 등지에서 연이어 광물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전국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스 다코타의 데드우드나 애리조나의 툼스톤 같은 붐타운들이 생겨났고, 이 마을들은 귀중한 자원을 개발해 부자가 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이런 마을들은 몇 달 만에 인구 수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기도 했는데, 그 성장 속도는 현대의 신도시 개발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였죠. 또한 최근 발견으로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을 끌어들여 술집, 호텔, 도박장, 매춘업소가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광부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려 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탐관꾼들이 왔을 때보다 더 가난해져서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운 좋게 부자가 된 소수는 짐을 싸서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마을들을 사실상 유령 도시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구 중심지가 이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제와 시장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축업은 현재 미국 본토 중심부의 구불구불한 평원지대에서 매우 적합한 산업으로 판명되었어요. 특히 소는 매우 귀중하고 수요가 많은 동물이었고, 곧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와이오밍, 다코타, 몬태나까지 목장과 가축 시장이 퍼져나갔죠. 이런 산업은 미국 서부의 전형적인 상징이 될 남자들, 바로 카우보이들이 주도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광활한 평원에서 수천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시장까지 운반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담당했거든요. 그들의 모습은 후에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미국의 상징적 이미지가 되었어요. 서쪽으로 향하는 정착민들의 동기는 엄청나게 다양했으며,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는 1840년대 후반부터 주로 모르몬 교도들이 정착했어요. 지도자 브리검 영은 동부에서 광범위한 박해에 직면한 후 기성도 교회 신도들을 위한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여행은 다음 20년 동안 약 7만 명의 모르몬 교도들이 수행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솔트레이크 계곡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모르몬 교도들은 사막 같은 환경을 농업지대로 바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는 체계적인 관계시설과 공동체 정신 덕분이었죠. 아마도 미국 서부로의 정착민 증가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철도였을 겁니다. 이미 광범위하고 잘 발달된 철도망이 미국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었고,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 노선은 나중에 지선을 통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1863년에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남북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주로 미국 동부에서 벌어졌지만, 미시시피 강 서쪽에서도 전투가 일어나 186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력, 자재, 재정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했죠. 전쟁이 끝난 시점에 화해의 정신과 국가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연방정부는 철도 완공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는 데 본격 착수했어요.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서쪽으로,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철도 회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공사 속도를 높였는데 정부가 건설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었죠. 두 철도는 착공 6년 후인 1869년 5월 10일 유타 준주의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스파이크가 박혔을 때 해안 간 여행 시간은 6개월에서 일주일 남짓으로 단축되었어요. 철도의 발달은 전신, 전허, 증기선 같은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보완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전국을 여행하고 소통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1862년 홈스테드법으로 정착민들이 서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었거든요. 이 법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에이커당 1.2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죠. 잠재적 정착민이 넓은 땅을 사서 경작되지 않은 땅을 생산성 높은 농지로 바꿔 끊임없이 성장하는 국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 겁니다. 160에이커의 토지를 5년간 개척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이 제도로 수백만 에이커의 황무지가 농장으로 변모했어요. 서부의 개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역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거나 심지어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했지만 광활한 개방된 땅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발적인 정착지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서부에서는 동부보다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잡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시 제임스,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 같은 인물들은 경비가 허술한 역마차, 기차, 은행을 노리는 범죄 생활에 뛰어들었어요. 서부를 가끔 괴롭히는 이런 무법적 범죄에 맞서기 위해 지역 전역에서 법 집행관들이 수배된 범죄자들을 추적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되었죠. 와이어트 어프나 펜 게런 같은 보안관들과 핑커턴 탐정사무소 직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개척지에 법과 질서를 가져오려고 시도하면서 서부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폭력은 새로 설립된 정착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점점 줄어드는 원주민 부족의 땅을 흡수하면서 계속 확장함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거든요. 자신의 땅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거부한 부족들은 점점 더 굳건히 서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수족과 아파치 부족 사람들은 미국의 완강히 저항해 1876년 대수족 전쟁과 1880년대 아파치 전쟁 같은 갈등을 일으켰죠. 시팅불이나 크레이지 호스 같은 원주민 지도자들은 때때로 리틀 비콘 전투에서와 같이 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파치족 지도자 제로니모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서 미군 목표물을 매복 공격하고 습격하기 위해 전사 무리를 이끌고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적대적인 원주민의 위협이 커지는 것에 맞서기 위해 연방정부는 국경 전역에 군대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미군을 더 영구적으로 주둔시키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죠. 궁극적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군사적 우월성은 서부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정복당하고 더 많은 정착민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이주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1890년 운디드니 학살 사건이 원주민 저항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렸고 이후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에서의 제한된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서부로 이주하는 정착민들은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종교적 박해, 정치적 불안정, 빈곤 없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거든요. 1840년대 아일랜드 감자 기근과 1848년 독일 혁명 실패는 대규모 이민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죠.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볼티모어 같은 동부 해안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도시 빈민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밀한 빈민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도착 항구를 넘어 서부에서 다른 곳의 기회를 찾았어요. 서부는 저렴한 토지와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였거든요. 일부 국적은 서부 정착에서 다른 국적보다 더 많이 대표되었으며 아일랜드인과 독일인이 이 지역에 새로운 고향을 마련한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서부로 가져가며 다채로운 이민자 공동체를 형성했죠. 또한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많은 사람이 골드러시에 참여하고 센트럴 퍼시픽 철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미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국인 노동자들은 위험한 산악지대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며 철도를 건설하는 가장 위험한 작업을 담당했는데 이들의 희생 없이는 대륙횡단 철도 완성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도 서부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았어요. 특히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죠. 186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 산길에서 일하는 카우보이 중에서 이 기간 동안 모든 목동과 목장주의 25%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부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서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서부에서도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죠. 미국의 서부 확장은 완전히 미국 본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67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지만 수십 년 동안 명목상의 영토로 남아있었고 털가죽 사냥꾼과 희귀한 모험가들만 방문했거든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이 구매를 휴워드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1890년대 후반 캐나다 북서부 국경 바로 너머에서 유콘 골드 러시가 일어나면서 알래스카에 광범위한 정착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약 10만 명의 금광 탐사자들이 태평양 북쪽의 멀고 얼어붙은 땅으로 여행했죠. 이들은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로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 알래스카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1820년대 후반에 원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하와이 제도에 처음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업가들은 주로 설탕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이 섬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하와이의 비옥한 토양과 열대 기후는 설탕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거든요. 이런 사업적 이익은 1890년대 초 하와이 왕국의 정치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공격적인 미국 외교 정책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결국 20세기 새벽인 1898년에 전체 군도가 합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국의 국경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고 광활한 개척지 시대가 막을 내렸죠. 19세기 후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의 대량 유입으로 미국 서부는 몇 세대 전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통제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원주민들은 정부 통치에 화해했거나 적어도 마지못해 받아들였어요. 대규모 금은 보화 러시도 끝나고 미시시피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 전역에서 도시 개발에 대한 초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영토들이 공식적으로 주로 전환되었죠. 오클라호마는 1907년에, 뉴멕시코와 애리조나는 1912년에 합병되었고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1959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축가되었어요. 서부 미국 개척지는 마침내 길들여졌고 현대 미국은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다음 장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불과 한 세기 만에 이뤄진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영토 확장이자 문명 발전의 사례로 남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어두운 면들도 존재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비극, 법과 질서가 부재했던 혼란의 시기, 그리고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갈등들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든 것을 걸고 서쪽으로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도전정신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